안녕하십니까. 전학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19년 2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지구온난화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우리가 옳고 틀린 것을 찾아내는 거죠. 온난화에 의한 해면 상승은 지역의 특수성에 관계없이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지역의 특수성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해면 상승이나 하강에 관계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엘니뇨냐, 라니냐 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번 대륙권의 오존의 생성 반응을 촉진시켜서 오존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생성 반응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오존의 농도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한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대륙권은 참고적으로 지표에서 11km 정도를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답은 기상 조건의 변화는 대기오염의 발생 횟수와 오염 농도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주게 되죠. 바로 정답입니다. 그리고 기온 상승과 토양의 건조화는 생물 성장의 남방 한계에는 영향을 주지만은 북방 한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온 상승에 따른 토양의 건조화 자체는 남방 한계에서 또는 북방 한계에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같이 영향을 주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대교육 모델 중에서 수용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여러분들이 수용 모델이 나오게 되면 서로 반대의 개념이 되는 게 뭐예요? 분산 모델이죠. 그래서 수용 모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분산 모델에 대한 설명이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분산 모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수용 모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분산 모델과 수용 모델은 반드시 두 개 중에 한 개는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고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가번에 기초적인 기상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미래의 대기질을 예측하거나 대기오염 정책 입안에 도움을 주는 모델링은 뭐죠? 수용 모델이 아니고 뭐예요? 분산 모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자성 물질이나 가스성 물질, 가시도 문제 등의 환경과학 전반에 응용할 수 있는 게 뭐죠? 수용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답안 설명해 보시게 되면 모델을 분류해서는 오염물질의 분석 방법에 따라서 현미경 분석법과 화학 분석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측정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므로 시나리오 작성이 곤란하다는 것 또한 수용 모델의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팁에 보시게 되면 지금 분산 모델과 수용 모델에 대한 장단점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문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광학 반응과 관련된 오염물질의 일변화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고 그랬어요. 광학 반응이라는 것은 1차성 오염물질이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받아서 2차성 물질을 형성하는 반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가번에 보시게 되면 NO2와 HC의 반응에 의해서 오후 3시경을 전후로 NO가 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NO2와 HC가 반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낮에, 보통 한낮이라고 하면 10시에서 요즘은 4시,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공부했을 때는 2시까지라고 했는데 상당히 일주량이 길어졌죠. 그래서 한낮이라고 하면 보통 10시에서 2시 또는 10시에서 4시 사이에 뭐가 많이 만들어지죠? 오존이라는 또는 PAN이라는 2차성 물질이 많이 형성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참여하는 NO2와 HC 그리고 NO 같은 경우에서는 1차성 물질로 참여를 해서 오존이나 PAN 같은 2차성 물질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차성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출근 시간대 그래서 6시에서 한 8시 정도에서 가장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시에서 오후 2시나 4시 정도까지는 2차성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납은 NO에서 NO2로 산화가 거의 완료되고 NO2가 최고 농도에 도달할 때부터 오존의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알데하이드는 오존 생성에 앞서 반응 초기부터 생성되며 탄화수소의 감소에 대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알데하이드는 몇 차성 물질이냐면 1, 2차성 물질이 되는 거죠. 반면에 탄화수소는 1차성 물질이죠. 그래서 보통 1, 2차성 물질이 2차성으로 작용을 했을 때 1차성 물질의 감소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1차성 오염 물질이 소모에 의해서 2차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주요 생성물들은 PAN이나 알데하이드 그리고 과산화가 있다. 그럼 이 물질들이 몇 차성이라는 소리요? 2차성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2차성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1차성 오염 물질이 많이 존재하는 곳에서 많이 만들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CFC 가스, CFC라는 걸 염화불화탄소라고 그래요. 배출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럽니다. 가번에 스프레이 분사제, 나번에 우레탄 발포제, 다번에 형광등의 안전기, 나번에 냉장고의 냉매. 주로 프레온가스 같은 경우에서는 분사제나 발포제나 냉매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염화불화탄소는 냉매로 사용할 수 없게끔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따라서 답안이 정답.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5번. 자, 대기오염 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상자 모델에서 사용되는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상자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가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번에 고려되는 공간에서 오염물질의 농도는 항상 균일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의 배출원이 지면 전역에 균등하게 분포되는 게 특징이죠. 자, 그리고 오염물질의 분해는 0차 반응이 아니고 1차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1차 반응이라고 하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라는 반응식이죠. C0는 초기 농도, CT는 T시간 후의 농도, K는 상수, T는 시간이죠. 따라서 반응식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답은 고려되는 공간의 수직 단면에 직각 방향으로 부는 바람의 속도가 일정하여 환기량이 일정하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입니다. 자, 상자 모델에 대한 가정 조건 또한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1차 반응에 의한다는 것. 자, 그리고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0차원 모델이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에 보면 균등하게 분포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면 유효굴뚝 높이 200m인 연돌에서 배출되는 가스량이 20m의 삼성/s이며 SO2 농도는 1750ppm이다. KY가 0.07, KG가 0.09인 중립 대기 조건에서 SO2의 최대 지표 농도를 ppm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풍속은 30m/s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 지표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최대 지표 농도 Cmax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Cmax라는 것은 EQ 나누기 파이 EU H의 제곱 KG 나누기 KY예요. 여기서 Q라는 것은 가스량이 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가스량 Q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E라는 것은 자연대수, 자연대수는 2.72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U라는 것은 풍속. 자, 여기서 풍속의 값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나요? 자, 30m/s. 그리고 H라는 것은 유효굴뚝 높이를 뜻합니다. 따라서 유효굴뚝 높이가 얼마죠? 200m죠. 자, 그리고 KY, KG라는 값은 0.07과 0.09를 가지죠. Y라는 것은 수평 방향의 확산계수, G라는 것은 수직 방향의 확산계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뭐를 조심을 해야 되느냐면 일단 문제를 풀었을 때 Q의 시간 단위와 풍속의 시간 단위를 일치를 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Q라는 것은 반드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황산가스 농도라는 것은 20m의 삼성/s라는 가스량 속에 1750ppm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Q 20m의 삼성/s, 이 중에 아황산가스 농도가 1750ppm 포함되어 있어요. 나누기 파이 곱하기 E는 자연대수 2.72, 그리고 U라는 것은 풍속입니다. 30m/s, 유효굴뚝 높이 200m의 제곱, KG, KY 0.09, 0.07. 그래서 단위를 봤을 때 Q와
U 시간 단위가 어때요? Q의 시간 단위가 세크고 풍속의 시간 단위가 세크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서 나오는 값을 단위를 보면 어떤 단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ppm이었으니까 ppm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ppm을 우리가 뭘로 고치죠? ppb로 고치죠. 그래서 ppm과 ppb 차이는 10의 3승 ppm이 크죠. 따라서 나온 값에 10의 3승을 곱해 주시게 나온 값에 얼마를 곱하죠? 10의 3승을 곱해 주시면 단위가 뭐가 되는 거죠? ppb로 전환이 되는 거죠. 따라서 8.78 ppb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에 해당하는 단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팁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해륙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륙풍이라는 것은 해풍과 육풍을 합쳐서 우리가 해륙풍이라고 그러죠. 해풍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육지로, 육풍이라는 것은 육지에서 바다로 형성되는 바람을 뜻합니다. 가번에 육지와 바다는 서로 다른 열적 성질 때문에 주간에는 육지로부터, 야간에는 바다로부터 바람이 불어요. 항상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바람이 형성되어서 온도가 높은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주간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부느냐 하면 해풍이 불죠. 바다가 온도가 낮으니까. 반면에 야간 같은 경우에서는 육지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육풍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해풍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형성돼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이고 육풍이라는 것은 육지에서 형성돼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을 뜻합니다.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바다의 온도 냉각률이 육지에 비해서 작으므로 기압 차이가 생겨나서 뭐가 존재한다고 그러죠? 야간에는 육풍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육풍은 해풍에 비해서 풍속이 작고 수직, 수평적인 범위도 좁게 나타나는 편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게 되면 해류풍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서는 폐쇄된 국지순환의 결과로 인해서 해안가 공업단지 등의 산업도시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이 축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류풍 같은 경우에서도 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가스성 물질의 영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자, 가스성 물질입니다. SO2, 아황산가스는 1ppm 정도에서도 수시간 내에 고등동물에 피해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황산가스가 1ppm 정도에서 고등식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피해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피해가 크다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독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머지 CO2의 독성은 10ppm 정도에서 인체와 식물에 해롭다고 그랬어요. CO2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이 아니니까 그만큼 독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CO2 같은 경우에서는 인체나 식물에 해를 어느 정도 주려고 하면 1000ppm 정도가 돼야 돼. 그래서 거의 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O는 일산화탄소죠. 100ppm까지는 1에서 3주간 노출되어도 고등식물에 대한 피해는 약한 편이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혈액과 반응했을 때 인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지 식물에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 동물이라는 게 있죠. 라면 HCl은 SO2보다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으며 한계 농도는 10ppm에서 수시간 정도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열섬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열섬 현상의 반대가 온실 효과입니다. 그래서 같은 여름에 발생하지만 낮에 발생하는 것은 온실 효과, 밤에 발생하는 것은 열섬 현상.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답은 더스트 돔 이펙트라고 하며 직경 10km 이상의 도시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직경이 10km 정도까지 넓게 일어나죠. 자, 그리고 도시 지역의 표면의 열적 성질의 차이, 그리고 지표면에서의 정발 잡열의 차이, 다시 말해서 열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복사에 의해서 도시에 축적된 열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도시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라번에 대도시에서 발생되는 기후현상으로 주변 지역보다 비가 적게 오는 게 아니고 비가 많이 오죠. 자,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습해집니다. 그리고 태양 복사량과 관련된 비타민C의 결핍을 초래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대도시, 주변 지역이라는 전원도시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 대도시에서 열 방출량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 안개가 자주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습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먼지 농도가 4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일 때 가시거리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상대 습도는 70%, A 상수값은 1점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가시거리가 킬로미터라고 하면 농도지의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입니다. 자, 그리고 가시거리가 미터라고 하면 농도지의 단위는 미리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킬로미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농도의 단위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A라는 값에 1.2, G라는 값에 4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을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가시거리 V는 얼마가 되는 거죠? 30km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분산 모델 중에서 미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자, 미국에서 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개발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광화학 모델이에요. 그리고 점오염원이나 면오염원에 적용하고 점선면 중에서 점과 면오염원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의 오염 물질 이동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내용 자체를 숙지를 해서 어떤 모델인지를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에 UAM 모델에 대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PAN의 구조식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PAN이라고 하면 풀이되어 있는 것처럼 퍼옥시 산소를 하나 더 해주라는 거죠. 아세틸기는 CH3COO예요. 그리고 니트레이트라는 것은 NO2를 우리가 PAN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CH3COO에 산소를 한 개 더 해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NO2 이 식 자체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CH3를 찾는 거죠. 그럼 CH3를 찾으면 여기 있네, CH3. 자, 그럼 CO가 3개, 이렇게 NO2 정답은 나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 돼요. 반면에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C가 6개고 H가 5개라 그러면 벤젠기거든요. 벤젠기. 그래서 PBG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답을 보면 C2H5가 우리가 보면 뭐라고 그러죠? 에틸알코올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에탄이에요, 에탄.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포닐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PPN이라는 우리가 화학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CH3로 구성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PPN, 그 다음에 C6H5로 되어 있으면 PBGN, 그리고 C2H5로 맨 앞에 구성되어 있으면 PPN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연기 형태에 해당하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연기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도예요. 대기가 매우 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과 새벽에 잘 발생을 해요. 그리고 강한 역전 조건에서 잘 생깁니다. 강한 역전이라는 것은 대기가 안정한 상태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연기의 수직 방향 분포는 최소가 되고 풍량의 수직되는 수평 방향의 분산이 아주 적어요.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대기가 매우 안정할 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대기가 매우 안정한 상태에서 연기의 모양은 뭐죠? 팬닝형이라는 부채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고도에 따른 대기의 기온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중에서 대기 중에 섞인 오염 물질이 가장 확산이 잘 되는 변화는? 자, 여기서 확산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과단열 조건이에요. 과단열이라는 것은 매우 불안정. 자, 반면에 확산이 가장 안 되는 조건은 매우 안정, 역전 조건이죠. 그래서 기역 쪽으로 가게 되면 과단열, 그리고 리얼 쪽으로 가면 역전. 그래서 바람이 안 불어서 대기오염이 일어나는 쪽은 리얼이에요. 반면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대기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쪽은 기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 오염 물질의 분류 중에서 2차 오염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차 오염 물질이라는 것은 1차 오염 물질이 태양의 자외선이나 가시광선과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물질을 2차성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카본, NOCl 2차성 물질이에요. 자, 그리고 알데하이드는 1, 2차성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케톤 1, 2차성 물질이에요. 그리고 라번의 N2O3라는 것은 1차성 물질이에요. 전형적인 1차성 물질. 그래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가솔린 연료, 가솔린이라는 것은 휘발유 자동차입니다.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엔진 가동 형태에 따라서 오염 물질의 배출량은 달라진다. 다음 중에서 통상적으로 탄화수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경우는 그랬어요.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불완전 전소 시에서 배출되죠. 일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감속 시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탄화수소. 그리고 공회전 시에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일산화탄소. 그리고 가속 시에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질소산화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감속, 내리막을 내려갈 때 감속이 되니까 라버는 탄화수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지표 부분에 존재하는 오존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다시 말해서 질소산화물 중에서 NO와 NO2, 그리고 탄화수소 중에서는 올레핀계 탄화수소입니다. 자, 광학적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며 강력한 산화작용, 다시 말해서 강산화제라는 옥시단트로 존재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오존에 강한 식물로는 담배, 알펠퍼, 무 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담배나 알펠퍼, 무 같은 경우에서는 강한 식물이 아니고 어떤 식물이 되나요? 약한 식물이죠. 나번이 틀렸어요. 다음은 식물의 엽록소 파괴나 동화작용 억제, 산소작용의 저해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독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식물의 피해 정도는 기공의 개폐, 정산작용의 대소동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존의 약한 식물이라는 게 지표, 다시 말해서 기준식물이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지표식물, 약한 식물이 뭐가 되느냐 하면 담배죠.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다우나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다우나시 현상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를 하느냐 하면 자, 굴뚝에서 배출가스가 흘러갑니다. 근데 지나가는 풍속이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VS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나가던 연기가 확산이 안 되고 굴뚝 아래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운화시라고 그래요. 그럼 이 다운화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를 풍속의 몇 배? 2배 이상. 그러면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들 가번에 보시면 원심력 집진기에서 원심력 집진기는 사이클론을 이야기합니다. 처리 가스량의 5에서 10% 정도를 흡입해서 줌으로써 유효 원심력 정대를 시키는 방법. 이 방법은 뭐죠? 블로다운 효과죠. 그래서 원심력 집진기에서는 블로다운 효과를 이용을 해서 집진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다음에 굴뚝의 높이가 건물 높이보다 높은 경우에 건물 뒤편에 공동현상이 생기고 이 공동의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나번은 우리가 다운 드래프트인데 다운 드래프트는 어떻게 생성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 연기가 나가는데 굴뚝 주변에 더 높은 건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가 건물 뒤에 가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을 다운 드래프트. 그럼 방지는 굴뚝의 높이를 주위 건물에 2.5배 이상을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을 해보시게 되면 굴뚝 아래로 오염물질이 휘날려 굴뚝 밑부분에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굴뚝 밑부분에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 자, 정답은 다운화시. 그리고 해가 뜬 후에 지표면이 가열되어서 대기가 지표면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지표면 부분까지 역전층이 해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훈정형이라고 그래서 어떤 형태를 나타내느냐 하면 자, 고공이 역전해요. 그래서 연기가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그래서 훈정형이라는 퓨미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바르게 된
다운화시에 대한 설명은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보면 가우시안 모델에 도입되는 가정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가우시안 확산 모델입니다. 가우시안 모델은 연기의 분사는 정상상태 분포를 가정을 한다. 맞습니다. 정상상태. 그리고 바람에 의한 오염 물질의 주이동 방향은 X축이죠. 그리고 풍량은 일정합니다. 그리고 연적 방향의 풍속은 통상 수평 방향의 풍속보다 크기 때문에 고도 변화에 따라서 반영된다고 그랬는데, 답안에 보시면 연적 방향의 풍속은 통상 수평 방향의 풍속보다 상대적으로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연적 방향의 풍속은 무시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류 확산의 개수는 일정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면 지상에서 500m까지의 평균 기온 감률이 0.85도씨 per 100m, 고도의 기온이 15도씨라면 400m는, 지금 여기 보시면 500m까지는 기온 감률이 100m당 0.85도씨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400m, 이 범위에 들어가죠. 그러면 100m에서의 기온이 지금 얼마냐면 15도씨입니다. 그래서 15도씨 마이너스, 자, 500m까지는 0.85도씨의 기온 감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400m. 그래서 100m의 온도를 기준했기 때문에 400-100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12.45도씨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액체 연료입니다. 중류는 비중이 클수록 유동점이나 그리고 점도가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유동점이나 점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중류는 인화점이 150도 이상이 아니고 얼마 정도죠? 한 40도 정도가 되는 거죠. 40도씨. 그리고 이 온도 이하에서는 인화의 위험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화점 이상이 됐을 때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죠. 불이 붙는 게 인화예요. 그리고 중류의 잔류 탄소 함량은 일반적으로 7에서 16%, 타지 않은 탄소를 잔류 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도가 낮은 것은 일반적으로 낮은 비점의 탄화수소를 함유한다고 그랬어요. 점도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성질이죠. 그리고 비점이라는 것은 끓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기를 사용해서 프로판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건조 연소 가스 중에 CO2 max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일단 CO2 max라는 것은 이론 건연소 가스량 GOD를 기준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웠을 때 CO2 max라는 것은 GOD분의 CO2가 차지하는 양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먼저 프로판이라는 것은 기체 연료죠. 따라서 기체 연료에서 GOD라는 것은 1-0.21 A0 플러스 CO2량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최적비라는 것은 뭐와 동일하죠? 개수비와 동일해요. 그래서 1-0.21 곱하기 산소량이 몇 개죠? 5개. 산소에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21을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CO2는 몇 개? 3개. 따라서 계산하시면 GOD라는 값이 21.8095 S미터의 삼성 per kg. 그 다음에 CO2량은 CO2 개수가 3개, CO2량 그래서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GOD 값에 21.8095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을 대입하고 CO2량 3개, 3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을 대입해서 맥스는 퍼센트 값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13.76%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2 맥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고체 액체는 원소 분석법으로 주어지고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분자식으로 주어지는데 고체 액체에서는 고체 액체 공식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기체에서는 기체에 해당하는 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 화학 반응 속도 및 반응 속도 상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만 체크를 해도 충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만 한번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착화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화원이 없이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착화온도라고 그러죠. 가번에 화학적으로 발열량이 작을수록 착화점이 낮다고 그랬어요. 착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불이 잘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발열량이 높을수록 착화점이 어때요?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발열량이 작을수록 착화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높아진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결합의 활성도가 클수록 착화점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착화점은 낮아지고, 그리고 산소 농도가 클수록 착화 농도가 낮아진다는 거.
그래서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불이 잘 붙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기체 연료 연소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기체 연료 연소 장치가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액체 연료의 연소 장치가 있죠. 뭐가 있어요? 회전식. 회전식을 우리가 로터리 버너라고 그러죠. 따라서 라버는 뭐가 되는 거죠? 액체 연료의 연소 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석유류의 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석유류의 물리적 성질을 뜻합니다. 가운데 비중이 커지며 화염의 휘도가 커지며 점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커지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번 전기압이 크게 되면 인하점 및 착화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어때요? 위험하죠. 왜? 불이 붙기가 쉽기 때문에. 대신에 불이 붙기 쉽다는 것은 착화는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점도가 낮아지면 끈적끈적한 성질이 낮아지면 인화점이 낮아지고 연소가 잘 되겠죠. 불이 잘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체 온도를 서서히 냉각하여 있을 때 유체가 유동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유동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온고점보다는 2.5도씨 높은 온도를 유동점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온고점보다 2.5도씨 높은 온도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면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용적이 100m의 삼성이 밀폐된 실내에서 황해 함량이 0.01%인 등유 200g을 완전 연소시킬 때 실내의 평균 SO2 농도를 ppm으로 계산하시오 그래서요. 그러면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아황산가스는 S가 연소하면 아황산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S의 원자량과 분자량은 32g, SO2는 64g이죠. 그러면 지금 연료가 등유인데 200g 있어요. 이 중에 황분이 얼마? 0.001%. 그럼 0.0001이 되는 거죠. X. 그래서 우리가 등유에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량이 0.04g이에요. 근데 ppb로 계산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ppb라는 것은 단위 자체가 뭐죠? 마이크로리터 per S의 삼성이죠. 그러면 0.04g인데 용적이 부피가 얼마죠? 100m의 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램 per 미터의 삼성을 마이크로그램 per S의 삼성으로 고치는 거예요. 온도는 없으니까 미터의 삼성은 표준하고 동일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SO2를 기준하니까 SO2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자량이 64g, 그때 체적이 22.4거든요. 그래서 64g분의 22.4를 하면 그램 없어지고 리터 퍼 미터의 삼성이 남았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리터를 마이크로리터로 고쳐주면 되죠. 그럼 1리터는 10의 6승 마이크로리터. 자, 따라서 마지막으로 단위 환산을 하면 140 ppb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체는 질량 농도를 우리가 최적 농도로 전환시키는,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리터 퍼 S미터의 삼성으로 전환시키는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 자체를 한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단위를 한 번 더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